우리 은하에는 최소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만약 각각의 별이 단 하나의 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은하에만 최대 4000억 개의 외계 행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만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으며 이것 또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별들까지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외계 행성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우주에 있는 별의 수는 무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계 행성 또한 그 수만큼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외계 생명체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신호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소통하려고 한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죠.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페르미의 역설이라 부르며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지만 증거가 없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은 우리에게 심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외계 생명체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말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어쩌면 이 이상한 미스터리를 해결할 단서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가 우주의 텅 빈 공간인 KBC 보이드로 알려진 거대한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놀랍게도 20억 광년이나 확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우주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대한 공허의 존재는 빅뱅과 은하의 분포 그리고 우주의 팽창에 대한 이론의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공허의 공간인 보이드가 우주의 가장 큰 미스테리인 허블 텐션과 페르미의 역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이 신비로운 공허의 중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리고 인류는 왜 아직도 다른 외계 문명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못했을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페르미의 역설과 우주의 텅 빈 공간인 보이드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롯데타워 꼭대기에 서면 맑은 날에는 멀리 있는 북한산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공기는 마치 아무것도 없이 비어 보이고 투명하게 보이지만 공기는 결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는 세제곱미터당 약 10조 개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원자입니다. 더 비어 있는 상태를 원한다면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지구를 조금 벗어난 대기권 바로 위 우주에도 세제곱미터당 1조 개의 원자가 존재하며 지구에서 달까지의 약 3분의 1 지점에서는 약 700만 개의 원자가 존재합니다. 훨씬 더 낮은 밀도를 원한다면 태양계를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항성 사이의 공간인 간섭 영역은 세제곱미터당 1000개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은하 사이의 공간으로 가면 그 수는 세제곱미터당 단 10개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공허의 공간인 것이죠. 은하 사이의 공간은 방대하고 희박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종종 더 큰 것의 일부로 은하 필라멘트에서 조각난 은하의 사슬을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필라멘트는 수억 광년까지 뻗어 있는 은하들이 길게 이어진 필라멘트 구조로 은하단과 초은하단이 집중된 지역으로 그룹화되어 있죠. 그리고 넓은 규모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하들 사이의 간격과 필라멘트 사이의 공간은 어떨까요? 이 공간들은 우주에서 가장 외진 곳이며 은하들이 거의 없는 빈 공간인 보이드라 불리며 천문학에서는 이것을 거시공동이라 표기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다른 은하와 그곳에 존재하는 것에 매료되어 공허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공허의 공간은 우주의 구성 요소이며 은하 구조 형성부터 우주 팽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천문학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망원경의 발명으로 천문학자들은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정밀도로 우주를 지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당시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확장을 지도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 너머에 펼쳐진 광대한 우주 구조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20세기 현대의 망원경과 관측 기술의 발전은 우주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의 관측 스펙트럼을 열어주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우주에 흩어져 있는 수십억 개의 은하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곧 은하들의 분포도를 그리며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우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은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발견은 처음에는 관측의 이상 현상으로 간주되었으나 이후 추가 관측을 통해 우주의 공허 공간인 보이드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주의 공허라는 개념은 20세기 후반에서야 힘을 얻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적색 편의 연구가 이루어지며 우주의 거대 규모가 밝혀지게 되었죠. 이 관측 결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며 은하들은 무작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사이에는 광대한 공허와 함께 우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이 공허의 공간들은 21세기 초 더 강력한 망원경의 발명으로 인해 공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확장되게 됩니다. 이후 SDSS 프로젝트와 두 개의 적색 편의 연구는 우주의 3차원 지도를 생성하며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우주 속 공허의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주의 공허는 우주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존재했습니다. 초기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게 보였지만 미세한 차이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한 차이는 우주적 구조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져만 갔죠. 중력은 비록 그 힘이 약하더라도 인내심만큼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고 지속적이었죠. 우주의 물질들은 조금 더 많은 물질이 있는 지역으로 그리고 약한 중력은 더 강한 중력으로 인해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며 주변을 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더 모일수록 중력은 더욱 강해졌으며 그 주변 공간 또한 더욱더 비워졌죠. 우주 초기 암흑물질은 수억 년에 걸쳐 거대하지만 희박한 필라멘트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자보다 작은 아원자 입자인 바리온 물질이 그 경로를 따라 형성되었죠. 이 아원자 입자가 원자가 되고 원자가 가스 구름이 되어 구름은 별로 변하게 됩니다. 별들은 모여서 첫 번째 은하를 형성하게 되며 그 은하들은 집단을 이루며 그 집단은 모여 초은하단이 되었죠. 이것은 규모적으로 압도적이지만 그 모습은 섬세하고 연약해 마치 고음비단의 실처럼 보였습니다. 이 구조들은 이제 전체 우주에 걸쳐 거대한 거미줄과 비슷한 우주적 망을 형성하기 위해 서로를 연결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주는 밀도가 낮은 지역은 비워지며 은하벽 사이에 거대한 공허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은하벽 사이의 거대한 원시 공간은 실제로 비어 있게 됩니다. 수억 광년에 걸쳐 일반 물질뿐만 아니라 암흑물질조차 없는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공허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반면 은하벽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허는 중력적으로 결합된 은하들이 서로 끌어당겨지면서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주변 공간이 비워지게 되죠. 더 많은 은하가 합쳐질수록 그들의 전체적인 영향력은 강해지며 더 많은 은하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스스로를 더욱 강화되게 만들며 이로 인해 더 밀집된 집단과 더욱 비어있는 공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허가 형성될 때 두 개의 공허가 상대적으로 가까이 형성되면 눈덩이 같은 효과가 발생해 과학자들조차 놀랄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대한 규모에서 놀라운 구조가 나타납니다. 은하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가장 큰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 있는 밀집된 클러스터와 이러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실처럼 긴 가느다란 줄기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줄기들은 함께 모여 넓고 거대한 벽을 형성합니다. 이 지역은 물질의 전형적인 우주의 평균 밀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거대한 구조를 우주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체에 있는 세포들과 비슷하게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공허는 이제 우주의 부피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질량은 단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주망의 별들과 은하들은 이러한 광대한 공허 지역의 가장자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우주공허는 우주를 지배하며 대부분이 비어 있었죠. 하지만 이 공허 안에서도 몇 개의 작고 어두운 외소 은하와 방사선 및 입자의 혼합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은하벽은 중력으로 결합된 구조와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공허는 구조 사이의 광대한 공간이며 우주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공허는 은하벽 내부와 그 사이의 공간 모두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가장 작은 공허는 직경이 약 10메가파섹 정도이며 1메가파섹은 대략 320만 광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공허는 보통 3천만 광년 이상인 것이죠. 더 큰 공허의 크기는 그 크기의 10배에 이를 수 있으며 직경이 3억 광년, 즉 100메가파섹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슈퍼공허라고 부르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그보다 더 큰 공허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은하벽 내부에서 형성된 공허는 우주의 저밀도 공간에서 형성된 공허보다 작습니다. 이러한 비어있는 공간은 훨씬 더 클 수 있으며 우리가 발견한 가장 큰 영역 중 일부는
직경이 10억 광년이 넘습니다. 우주에서 은하벽과 공허의 비율은 명확히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주의 대부분은 거의 비어있는 저밀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신비로운 공허 중 하나는 보이티스 보이드일 것입니다. 이 공허는 그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대공허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게 되었죠. 보이티스 공허는 천문학자 로버트 키르너와 그의 연구팀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 보이티스 보이드는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만 개의 은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 공간의 한 지역에서의 보이티스 공허는 단 60개의 은하만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우주 공간의 사막과도 같았죠. 하지만 이 거대한 공허의 존재는 우주론의 원칙에는 모순된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충분히 큰 규모로 본다면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는 대략적으로 동일하게 보여야만 했죠. 하지만 보이티스 공허의 신비는 그 크기와 비어있음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공허에 존재하는 일부 은하들은 이상하게도 튜브 형태의 구조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이 이상현상은 아직까지도 설명되지 않고 있죠. 과학자들은 이 튜브 형태의 은하 구조가 두 개의 더 작은 공허의 경계가 합쳐지면서 남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작은 공허들이 서로 성장하며 합쳐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허들은 거의 완벽한 구형태로 보였으며 이 공허들이 합쳐질 때 비누방울 같은 효과가 생겼다고 추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개의 큰 공허가 하나의 거대한 공허로 합쳐지며 각각의 가장자리에 있는 은하들이 이 새로운 거대 규모 공허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공허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비록 이러한 거대 공허에 대한 정확한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멀어지게 하며 그 팽창 속도를 가속시키는 미지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모든 곳을 확장시키며 공허 내부의 빈 공간 또한 함께 바깥쪽으로 밀려나며 그 크기 또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가장 큰 공허의 존재는 우주의 에너지 밀도의 약 70%가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측정값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일관된 수치로 적어도 연구 관점에서는 좋은 신호였죠. 2000년대 초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주변 지역에 비해 유난히 차가운 영역이 에리다누스 별자리 방향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 지역의 온도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과 상대적으로 따뜻한 주변 고리 사이의 온도 차이가 이례적이었죠. 이 온도 차이는 약 70 마이크로켈빈으로 평균 온도 변화는 보통 20 마이크로켈빈 이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 온도가 무려 140 마이크로켈빈까지 차이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2013년 플랑크 우주망원경이 콜드스팟을 감지하면서 WMAP 탐색기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함에 따라 천체 물리학의 큰 미스터리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정체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한 그룹의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슈퍼공허가 그 원인일 수 있다고 제안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가설적인 에리다누스 슈퍼공허가 존재한다면 그 직경은 최소 5억 광년에서 최대의 10억 광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가장 큰 부오테스 공허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죠. 현재 콜드스팟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슈퍼공허의 가설과 관련한 상충된 결과를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콜드스팟의 슈퍼공허는 또 다른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론은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객체 중 하나인 블랙홀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원시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블랙홀은 대규모 별의 붕괴 결과로 형성되는 반면 원시 블랙홀은 빅뱅 직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 우주에서의 극심한 밀도 변동에 의해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대 블랙홀이 거대 공허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 가지 주장은 이러한 공허가 원시 블랙홀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거대 공허는 이러한 지역에 숨어있는 수많은 원시 블랙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그 존재들은 중력적 영향을 미쳐 주변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며 우리가 우주에서 관찰하는 거대한 공허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론과 가설을 넘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공허라는 용어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허라는 의미는 보이티스 공허처럼 거대하고 사실상 비어있는 지역이나 은하벽 사이에 완전하게 텅 빈 공간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허는 적은 수의 은하와 은하 집단, 심지어 슈퍼클러스터를 포함하는 저밀도의 우주공허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공허는 이러한 은하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또한 KBC 공허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KBC 공허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공허입니다. 이 공허의 크기는 약 20억 광년에 달하며 구형의 공간 속에는 예상보다 낮은 밀도의 은하들이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은하가 상대적으로 공허의 중심에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가 KBC 공허에 살고 있다는 것은 페르미의 역설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였습니다. 페르미의 역설은 우주의 광대함과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들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주요 요점을 찾을 수 있었죠. 그 첫 번째는 고립입니다. KBC 공허는 은하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별들 또한 적은 광대한 우주의 저밀도 지역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고립된 공간은 지능을 가진 문명이 이러한 우주적 공허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만약 생명체가 더 밀도 높은 지역에서 더 흔하다면 KBC 공허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다른 외계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그들과 접촉하거나 외계 생명체가 우리의 존재 가능성의 징후를 감지할 가능성 또한 훨씬 낮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리와 우주적 규모입니다. KBC와 같은 공허에서는 희박하게 분포되어 있는 은하들 간의 엄청난 거리로 인해 통신과 이동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이 근처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공허의 규모가 너무 커 그들의 신호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능을 가진 외계 생명체들은 우주 공간에 풍부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관련된 거리로 인해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피일 수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들은 어쩌면 우리와 같은 덜 발전된 사회와의 접촉을 피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KBC 공허와 같이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우리 은하가 위치해 있어 외계 문명들은 단순히 우리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외계 문명이 상대적으로 자원이 더 풍부한 밀집된 지역에서 우리보다 더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외계 문명들은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적은 지역을 탐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거나 우선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페르미의 역설에 대한 질문에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하며 지능적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 은하와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초은하단조차도 우주의 광대한 공허 속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된 외계 문명과는 크게 단절된 상태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KBC 공허의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인류가 어쩌면 저밀도 지역에 존재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균일하게 밀도를 가지고 있거나 오늘의 주제와 같은 큰 공허가 없었다면 생명에 필요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KBC 공허의 엄청난 크기와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특성은 오히려 이상현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관찰자의 존재를 허용하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류학의 원리와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서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적 가설보다 때로는 철학적 논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KBC 공허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 대해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흥미로운 생각을 더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천문학에서 거시공동으로 불리는 보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우주적 공허는 허블 텐션과 가장 큰 미스테리인 페르미의 역설에 대해서 훗날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